반갑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시험 문제 풀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 작정이고요.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은 선생님들께서 어르신들의 질병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각 질병별 증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처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단독으로 발생한다. 2번 증상이 뚜렷하다. 3번 질환에 대한 민감도가 낮다. 4번 질환의 경과가 길고 재발과 합병증이 생기기 쉽다. 5번 원인이 불명확한 급성퇴행성 질병이다. 이 중에서 단독이 아니죠.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합병증이나 여러 가지 질병들이 같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이고요. 정상은 거의 없거나 애매해서 잘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환에 대한 민감도는 낮은 것이 아니고 높죠. 네. 그 다음에 원인이 불명확한 급성퇴행성 질병이 아니죠. 대부분 만성퇴행성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질환의 경과가 길고 재발과 합병증이 생기기 쉽다 입니다. 2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죠. 불명확하고 만성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물 부작용이 적은 것이 아니고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신중히 약물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약물 치료가 빠른 것이 아니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가 느립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죠. 정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 1번 질환의 경과가 빠른 급성 질환이 대부분이 아니고 만성 질환이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둔감한 게 아니고 더욱 민감하죠. 그래서 신중하게 약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질환이 빈번히 발생하며 요거는 맞네요. 회복이 빠른 것이 아니고 느린 것이다. 네. 그 다음에 노화 과정과 구분이 어려워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 맞는 이야기고요. 5번 골격근의 수축력 증가로 관절 운동이 용이하지 않죠. 수축력이 감소를 해서 관절이 뻣뻣해요. 이렇게 회복하는 능력이. 그래서 관절이 뻑뻑해 가지고 관절 운동이 힘들죠. 어르신들 이렇게 운동을 시켜보면 뻣뻣해 가지고 운동시키기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번 노인이 약물에 쉽게 중독되는 이유로 옳은 것. 네, 이거는 신장의 배설 능력이 감소해서 그래요. 신장의 배설 능력이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독 상태가 잘 일어날 수가 있어요. 5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벼운 질환이라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가 쉽다. 맞죠? 초기 진단과 예후 예측이 용이한 게 아니고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원인과 명확한 만성퇴행성 질병은 맞는데요.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요. 불명확하죠. 그 다음에 증상이 뚜렷하여. 증상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애매해요. 그죠? 그래서
기존 질병명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신장의 배설 능력 저하로 맞죠? 약물의 배설이 빠른 것이 아니고 느리게 남아 있어요. 신체에. 신체에 오래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문제 푼 중독 증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노인성 질환의 특징으로 옳은 것. 1번 급성 질환이 아니고 만성 질환으로 회복이 느립니다. 만성 질환으로 치료가 느립니다. 그 다음에 혈액순환 저하로 욕창이 잘 발생한다. 요게 정답이겠네요. 질환의 원인은 명확하나 불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완치 후에는 재발하지 않는다. 재발이 굉장히 잦아요. 예, 재발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그래서 더 치료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7번 다음 중 소화된 음식물의 수분을 흡수하여 대변 형태로 굳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소화기관은 우리가 소화기관이라고 하면 음식을 이렇게 이제 섭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내려가는데 구강, 인후, 식도, 위, 그 다음에 소장, 대장까지 그래서 이제 뭐 찌꺼기가 배출되는 항문까지를 우리는 소화기계 기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대변 형태를 굳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기관은 바로 대장입니다. 췌장이나 십이지장 같은 경우에는 소화 효소를 이렇게 분해하고 그 다음에 저장하고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답은 대장이고요. 소화에 따른 소화기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대장의 활동성 증가 아니죠. 감소. 위각과 후각 기능의 둔감 요게 맞겠네요. 그 다음에 타액과 위액 분비 감소죠. 직장벽의 탄력성도 감소됩니다. 지방의 흡수력도 감소되죠. 대부분 노화가 진행이 되면 모든 장기나 근육이나 뭐 뼈나 전부 다 이렇게 감소 내지는 둔감이겠죠. 간혹 증가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장에 또 있으니까 그때 공부하기로 해요. 9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맛을 느끼는 세포수가 감소하겠죠. 증가 아닙니다. 후각 기능은 변함이 없고 아니죠. 후각 기능도 떨어집니다. 미각은 둔화된다. 맞고요. 타액과 위액 분비가 상승하여 아니죠. 저하하여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의치의 사용으로 음식을 잘 씹게 된다? 아니죠. 의치가 처음부터 맞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에 맞았더라도 이 잇몸이나 이런 것들이 변형이 되어서 의치가 쉽게 이렇게 잘 맞지 않고 되게 불편감을 호소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작곤란이 있습니다. 소화 능력의 저하로 변비, 설사, 구토 등이 생긴다. 정답은 요거겠네요. 10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지방의 흡수력 감소. 요거 정답이겠네요. 타액과 위액 분비 아니죠. 증가가 아니고 감소입니다. 대장의 활동성 감소. 쓴맛과 짠맛의 미각 둔화. 자, 미각 둔화 얘기는 맞는데 쓴맛은 오히려 더 잘 느낀다고 해요. 아, 음식이 쓰다 이런 우리 어르신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쓴맛은 더 잘 느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짠맛, 예, 짠맛하고 단맛은 둔해집니다. 둔해지는 것은 짠맛과 단맛, 네, 그렇게 둔해집니다. 그 다음에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된다 입니다. 11번 노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소화기계 변화는 1번 타액 분비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감소고요. 위액의 산도 감소, 지방의 흡수력 감소,
신맛에 대한 미각 감소네요. 그렇지만 신맛은 감소되지 않고요. 단맛과 짠맛이 감소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에 쓴맛은 증가한다라고 그랬어요. 약물 대사 능력 감소. 정답은 5번이겠네요. 12번.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발생하는 명치 부위의 심한 통증과 식사 후 위가 무겁거나 부푼 듯한 느낌을 주는 질환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네요. 여기 제가 그러면 소화기계의 각종 질병에 대한 특징, 키워드를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첫 번째, 위염 증상은 식사 후에 위가 무겁거나 부푼 듯한 팽만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식사 후 서너 시간 지나면 또 명치 부위에 심하게 이렇게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궤양 같은 경우에는 새벽 한두 시, 이게 중요해요. 새벽 한두 시에 속쓰림 증상이 있고요. 상복부에 불편감이 있어요. 그리고 위출혈, 위천공, 위협착 이런 증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암의 경우에는 소화불량을 느끼고요. 식욕이 감퇴되고 그 다음에 속쓰림 증상이 있고요. 오심은 이렇게 구역질이라고 얘기하죠. 오심, 그 다음에 복부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장암이 있을 건데요. 대장암은 정상보다는 증상은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가공 정제된 그런 저잔여 식이 섭취가 원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5번은 변비가 있는데요. 변비 역시 저잔여 식이 섭취로 발생이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저작이 곤란해서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저잔여식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발생하는 명치 부위,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2번은 위염이 되겠습니다. 13. 위염의 치료 및 예방법으로 옳은 것. 자, 금식 시 수분 섭취를 줄인다? 안 되죠. 자주 마셔드려야 됩니다. 마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탈수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극적인 음식 섭취하면 안 되죠. 피해야 됩니다. 금식 후 뜨거운 음식 섭취 안 되죠. 금식 후에는 항상 굳이 이 위염 환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위염 등 유동 식이를 먼저 섭취를 하시도록 해야지 위에 부담이 덜하겠죠. 4번 제산제, 진정제 등의 약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 그 다음에 활발하게 신체를 움직여서 위장운동 촉진하시면 안 돼요.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14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은 새벽 한두 시 제가 조금 전에 했네요. 그죠? 소화기계 새벽 한두 시 속쓰림, 상복부 불편감, 그 다음에 심하면 위출혈, 피가 흘러나오고요. 구멍이 뚫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붙어버려요. 협착이 생기네요. 뭘까요? 위궤양입니다. 15번 질병이 서서히 진행되어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으며 아까 서서히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네요. 그 다음에 체중 감소와 오심, 출혈, 구토나 복부 종양 덩어리가 나타나는 질환은 이라고 했네요. 이거는 이제 위암에 대한 설명입니다. 체중도 감소하고요. 소화불량도 있고 식욕도 감소하고 속쓰림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피를 이렇게 토하는 토열 증상도 나오고요. 네, 위암 걸리시면 그렇습니다. 자, 위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체중 증가가 나타나나요? 아니죠. 식욕이 부진하기 때문에 감소가 나타납니다. 정상만으로 조기 진단이 가능하지 않아요.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위암은 가족력 많이 따라갑니다.
단백질 섭취를 피한다. 두부나 육류 같은 그런 고단백질의 식사를 하셔야 돼요. 치료 후 5년간은 정기검진으로 재발 여부, 모두 남은 5년 안에 5년이 지나면 다시 검사해서 재발이 있는지 완치가 되었는지 그렇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17번 위암 환자가 섭취하는 음식으로 옳은 것. 위암 환자에게는 맵고 짠 음식, 그 다음에 태운 음식, 훈증한 음식들을 모든 암 환자는 다 못 먹게 하잖아요. 위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육개장 맵고 짜겠죠. 그 다음에 치킨, 그 다음에 카레, 베이컨 다 안 됩니다. 녹황색 채소를 드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소화기계 질환은 장습관의 변화와 장폐색, 설사변비, 혈변, 직장출혈이 있다라고 하네요.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에 대한 설명이고요. 대장암은 이 변과 함께 점액도 분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허약한 그런 느낌이 든대요. 그리고 체중도 감소합니다. 대장암에 걸리시면. 19번 대상자가 최근 체중 감소와 설사, 변비, 점액이 섞인 금방 했네요. 대장암입니다. 20번 대장암 환자에게 적합한 음식은 대장암 환자에게는 통곡식으로 된 음식을 드려야 하고요. 그 다음에 생채소, 생과일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드실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한테 적합한 음식은 현미밥이겠네요.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1번 대장암 환자의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정제된 곡물 아니죠. 아까 통곡식이라고 했어요. 정제 덜 된 거. 그 다음에 훈연된 안 되죠.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고칼로리 안 됩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의 생수를 마신다. 예,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되고요. 입맛을 돋우는 자극적인 음식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대장암 환자의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 똑같네요. 간식을 수시로 섭취한다. 안 됩니다. 통곡물로 만든 음식 섭취 맞겠네요. 동물성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염장식품도 안 됩니다. 생채소, 생과일 섭취를 제한하면 안 되죠. 많이 드려야 합니다. 23번 대장암 환자가 섭취해야 할 음식으로 옳은 것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훈제 요리 안 되고 공국 안 되고 야채 샐러드가 맞겠네요. 통조림, 삼겹살 구이 안 됩니다. 대장암 환자의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간식을 수시로 섭취 안 되고요. 통곡물 맞겠네요. 동물성 안 되고 염장식품, 생채소, 생과일 섭취 제한 충분하게 섭취를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대장암에 대한 이제 중요도가 높아서 문제가 이렇게 중복되고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대장암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5번 설사의 발생 원인으로 옳은 것은 설사는 왜 할까요? 설사는 이 원인은 장애 감염 또 스트레스 또 병원균에 이렇게 오염된 음식물, 세균에 오염된 음식물, 그 다음에 식중독, 그 다음 장 질환이 있을 거고요. 소화 기능이 또 저하되었을 때도 설사를 해요. 그 다음에 하재 등 약물의 남용, 그러니까 하재 같은 거, 이 설사 변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설사약을 먹였을 때, 드렸을 때 그런 남용을 통해서도 이 설사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1번은 뜨거운 음식물 섭취 아니고 균형 잡힌 식사 아니고 식물성 식이섬유 아니고 하재 등의
약물의 남용으로 우리 어르신들은 설사 발생 빈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소화 기능은 증가가 아니고 저하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대상자가 설사를 할 때 제공하는 음식 어떤 걸 먹여 드려야 될까요? 설사하는데 우유 드리면 더 설사를 하라는 얘기죠. 비빔밥, 콜라 같은 거 안 되죠. 그 다음에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사과, 복숭아, 생과일도 당연히 안 되겠죠. 제육볶음, 현미밥 안 됩니다. 흰죽이나 계속 설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한테는 부드러운 음식, 흰죽이나 보리차 같은 그런 음식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드려야 되고요. 이 설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드리면 안 돼요. 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 운동 증가시키는 음식이 뭐 매운 음식, 후추 아니면 카페인이 든 음료수, 술, 그 다음에 고섬유소, 섬유질이 많은 거, 우리 왜 변비 걸리면 섬유질 많은 생과일, 야채 이런 것들 먹잖아요. 그 다음에 고섬유소, 고지방 음식 이런 것들이 장 운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설사를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피해야 하는 음식입니다. 27번 대상자가 수차례 설사 후에 피부가 건조하고 힘이 없다고 하시네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치사제를 바로 공급한다. 절대 안 됩니다. 선생님께서 그냥 임의적으로 하시면 큰일 나거든요. 예,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되겠죠. 녹차나 커피, 카페인 음식 안 된다라고 했고요. 음식량을 늘리면 안 되죠. 줄여야죠. 설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지방식 음식 안 됩니다. 고섬유소, 고지방식 이런 것들 다 피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수분 섭취를 해드린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탈수 예방. 설사를 하면 굉장히 이게 탈수가 와가지고 위급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따뜻한 물을 계속 이렇게 섭취를 하실 수 있도록 보리차 같은 거 데펴가지고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28번 잦은 설사로 탈수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탈수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되게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요.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우선적으로 돕는 방법은 1번 따뜻한 녹차, 카페인 안 됩니다. 식사를 충분히 제공 안 됩니다. 식사를 줄여야 되죠. 설사하실 때는.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수시로 치사제 안 됩니다. 의사 처방전에 따라서 그 지시에 따라서 복용을 시켜야 되고요. 고섬유소, 고지방 음식 안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29번 변비의 발생 원인으로 옳은 것. 이제 설사에서 변비는 넘어왔습니다. 그죠? 옳은 것은 규칙적인 운동 아니죠. 변비 예방을 하는 거겠죠. 섬유질이 많은 음식 섭취 당연히 그렇게 드려야 하고요.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또 변비에 걸리십니다. 네. 항상 우리 어르신들은 수분 섭취에 대해서 굉장히 선생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이 어르신들은 물 마시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화장실 가기 싫어서. 그렇지만 선생님들은 그렇게 이제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충분히 제공해 드려야 됩니다. 장 운동 증가 아니고 복부 근육의 힘 증가. 그러니까 변비가 발생하는 원인은 수분 섭취의 부족입니다. 30번 노인에게 변비가 많은 이유로 옳은 것. 변비는 보통 있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에서 2, 3회 일주일 동안 한 2, 3회 정도 이하로 보는 것을 변비로 보고요. 그 다음에 변을 볼 때 심하게 딱딱해서 힘이 너무너무 드는 경우도 변비이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그 다음에 잔변감, 그게 이제 한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이렇게 변비라고 진단을 내리거든요. 이 변비가 걸리는 이유는 장 운동이 저하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위나 대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감소가 돼요. 그래서 약화되거나 그럴 때
장운동 저하로 변비가 오고요. 저잔여 식이 섭취. 그러니까 이제 씹는 게 힘들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그 섬유소가 적어가지고 빨리 소화돼서 흡수가 되는 그런 저잔여식, 장에는 별로 이렇게 남아있지 않는 음식들, 그런 것들 섭취하실 때도 변비가 옵니다. 그 다음에 복부 근육 힘이 약화가 됐을 때도 오고요. 그 다음에 특히 수분이 부족할 때, 그 다음에 식사량이 감소하죠. 입맛 없어 이렇게 하고요. 그럴 때, 그 다음에 하재의 남용, 그럴 때도 변비가 오고요. 운동량 감소로 또 장운동이 저하될 때도 변비가 옵니다. 그 다음에 뭐 스트레스, 우울, 뭐 이런 심리적인 요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장암, 뇌졸중, 심부전 같은 이렇게 합병증이 올 때도 변비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비 유발 약물이라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 뭐 항암제라든가 마약성 진통제라든가 제산제 같은 것들, 그런 이제 약물을 사용할 때도 변비가 옵니다. 그래서 변비가 많은 이유로 오른 것 1번이겠네요. 과도한 하재의 남용, 충분한 수분 섭취는 이렇게 변비가 왔을 때 이렇게 하면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면 도와드리는 거죠. 저장 능력 증가가 아니고 저하이고요. 음식물 섭취량도 감소합니다. 장 근육의 긴장도도 감소하기 때문에 변비가 옵니다. 31번 변비를 유발하는 식사로 옳은 것. 1번 우유 섭취, 2번 여기 있네요. 저잔여 식이 섭취. 그러니까 이제 씹는 게 힘드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변비가 옵니다. 그다음에 3번 수분이 많은 섭취, 4번 섬유질이 많은 음식 섭취, 5번 유산균이 많이 포함되는 음식 섭취.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변비의 원인이 되는 요인으로 옳은 것. 1번 신체 활동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은 감소하죠. 그 다음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못하세요. 수면 장애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성 진통제 사용, 요것도 이제 변비의 원인이 되죠. 아까 암에 걸렸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진통제 사용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 어르신들. 그래서 변비, 그 약물 후유증인 거죠. 그 다음에 복부 근육의 힘이 약화되어 있고요.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대부분 섭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변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한 번 더 유심히 우리 선생님들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33번 변비가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 1번 관장을 시킨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의사나 뭐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서 해야 되고요. 이거는 의료적 처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유 섭취를 제한한다. 안 되죠.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려야 되겠죠. 변비이기 때문에 제한하는 거는 설사일 때는 제한을 해야 되지만 변비는 우유 섭취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려야 되고요. 식물성 식이섬유 섭취 맞겠네요. 정답. 신체 활동을 줄이면 안 되죠. 느려가지고 대장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변이가 생기면 참았다가 다시 배변시킨다. 안 됩니다. 즉시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선생님들께서 도움을 제공하셔야 되겠습니다. 34번 변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 1번 복부 마사지, 2번 변비약을 주기적으로 권하시면 안 됩니다. 하재 사용 많이 안 됩니다. 수분 섭취 느려야겠죠. 음식 섭취량도 느리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하실 일은 복부 마사지를 해주는 일이 되겠네요. 여기에서. 변비약을 주기적으로 권하시면 오히려 변비를 유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빈번한 하재 사용은 변비 유발 원인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35번.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폐 순환량이 감소 맞겠네요. 폐포의 탄력성 감소, 호흡 근육의 근력이 감소, 기침 반사 감소, 저하, 손목 운동 감소, 다 감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폐 순환량 감소입니다. 노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호흡기계 변화는 1번 신체 조직 내 수분 함유량이 증가할까요? 아니죠. 감소합니다. 폐 활량도 감소하죠. 호흡 근육 감소하겠지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겠네요. 4번 기관지 내 분비물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감소인데 이 분비물은 증가됩니다. 요거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 증가를 하면 호흡기계에 감염이 쉽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또 질병이 유발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호흡기계 감염 이것도 증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비물이 증가하기 때문에 감염이 증가하는 겁니다. 요거 두 개는 증가라는 거 선생님들 기억해 주세요. 37번 다음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 요것도 제가 호흡기계의 질병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호흡기계 첫 번째가 독감이 올 수 있어요. 독감은 비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기침을 했을 때 뭐 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비말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요. 전파가 되고요. 갑작스러운 발열,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제 열이 나는 거, 38도 이상 이렇게 고열이 납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만성기관지염이 있어요. 기관지염은 심호흡과 기침으로 기관지 내에 가래를 이렇게 배출을 해내야 됩니다. 이분들은 갑작스럽게 온도 변화를 맞았을 때 이게 기관지염이 확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습기 많은 기후에 노출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분들은. 그 다음에 폐렴이 있네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키워드는 아니겠지만 하여간 그런 것들만 제가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폐렴이 있는데 폐렴은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흡임성 폐렴이라고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기도로 들어갔어요. 기도로 이렇게 넘어가서 기관지나 이렇게 폐에 염증을 유발하는 건데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우리 조심해야 될 거 중에 하나인데 우리 어르신들이 조심해야 될 거 욕창, 낙상, 그 다음에 폐렴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흡임성 폐렴. 요 세 가지만 조심을 하셔도 큰 무리 없이 그냥 지내실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덜 당하시는 거죠. 일단 폐렴은 그렇게 이제 있고요. 이거는 폐에 염증을 이제 유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천식이 있는데 기도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상태예요. 이 천식은 뭐 꽃가루, 쥐, 먼지, 진드기, 뭐 강아지나 고양이 털 같은 거 또는 배설물, 그 다음에 뭐 곰팡이, 그 다음에 그런 것들로 이렇게 유발이 되는데요. 특히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었을 때, 차고 이렇게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었을 때라고 했잖아요. 그게 약간 만성기관지염도 그런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숨을 내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 요게 이제 키워드인 거고요. 전식에 쌕쌕거려요. 호흡 곤란까지 일어나죠. 이렇게 심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폐결핵이 있습니다. 폐결핵은 알코올 또는 그 약물 중독, 그 다음에 영양 부족 이렇게 해서 면역력이 저하가 되면 이제 폐결핵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폐결핵의 특징은 2주 이상의 기침이나 흉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오후에 고열이 있다가 이제 늦은 밤에 되면 식은땀을 쫙 흘리면서 열이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폐결핵은.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잘 외워두시면 이 문제풀이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38번, 37번. 다음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은 1번, 첫 번째, 체중 감소, 잦은 호흡기 감염, 점진적으로 호흡곤란이 심화됨, 이른 아침에 발생하는 가래 끓는 기침이라고 했네요. 만성기관지염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관지염은 기관지의 만성적 염증으로 기도가 이렇게 탁 좁아져 가지고 숨쉬기가 힘든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가래 끓는 기침을 막 이렇게 해요. 어르신들은. 그 다음에 폐렴 같은 경우에는 두통이나 뭐 근육통 이런 것들 있고요. 고열 일어나고요. 흉통, 호흡곤란, 그다음에 이제 뭐 화농성 가래, 푸른 가래 있잖아요. 그런 것들. 폐결핵은 그다음에 초기에는 없어요. 무증상이에요. 증상이 없어요. 그 엑스레이를 통해서 아, 폐결핵이네요 라고 진단받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이 폐결핵 같은 경우에는 2주 이상의 기침과 흉통이 있어요. 아까 제가 오후에는 고열이 있고요. 늦은 밤에는 열이 내려갑니다 라고 했던 게 폐결핵입니다. 그다음에 천식 같은 경우에는 쌕쌕거리는 숨소리라고 말씀드렸고요. 신부전은 지금 이 호흡기계 질환은 아니잖아요. 요거는 심장과 관련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뒤에서 공부를 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만성기관지염입니다. 38번 만성기관지염을 앓고 있는 대상자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 1번 실내를 차고 건조하게 유지하면 안 되겠죠. 기관지에 대한 자극을 감소시켜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온도로 유지를 시켜야 되고요. 차고 매운 음식을 드시게 하면 안 되겠죠. 이거 드시게 하면 기관지 경련이 일어납니다. 경련이 일어나서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부드러운 음식들 드시게 하고요. 공기 정화를 위해 방향제 큰일 나죠. 공기 정화를 위한 거는 좋은데 방향제는 기관지 환자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공기 정화를 하시고 싶으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호흡 곤란 시에는 뜨거운 차 안 됩니다. 미지근한 걸 먹으라고 했어요.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 기관지 내 가래를 배출한다. 요게 정답이겠네요. 그죠? 가래를 그때그때 배출시켜 드려야지 호흡 곤란을 겪지 않습니다. 39. 만성기관지염으로 기도가 좁아진 경우 치료 및 예방법으로 옳은 것. 찬 공기 노출 안 되고 음식 안 되고 뜨거운 거. 흡연자는 금연을 하는 게 당연하겠네요. 정답. 차가운 음식 섭취 안 됩니다. 기침 자제하지 말고 가래를 뽑아내라고 했습니다. 적시. 그 다음에 40번 만성기관지염으로 기도가 좁아진 대상자를 돕는 방법. 1번 자극적 음식 안 되겠죠. 차가운 물 안 됩니다. 미지근한 물. 탈취제 안 됩니다. 공기청정기 이용하라고 했고요. 전염성이 강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하게 됩니다. 만성기관지염은 전염이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노출되지 않게 합니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41번 폐 조직에 염증이 생겨서 기관지가 두껍게 되고 섬유화되어 폐로 산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감소하는 질환은 무엇일까요? 일단 요거는 폐렴이겠죠. 폐렴은 세균성 바이러스 또 뭐 흡인성 폐렴 그렇게 있다라고 했어요. 폐렴은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폐암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 이 자격증 시험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뭐 따로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은 그냥 따로 공부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문제는 전혀 나오지가 않고요. 3번 천식. 천식은 기관지 벽의 부종이나 뭐 이렇게 기도 협착 이런 것들로 일어난다라고 했고요. 쌕쌕거리는 숨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폐결핵은 결핵균이 폐에 들어간
그런 상태의 질병이고요. 만성기관지염은 기도가 좁아져서 숨쉬기가 힘든 질환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폐로산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감소, 그러니까 기관지가 두껍게 되고 섬유화라고 하면 폐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뭐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42번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기도 내로 넘어가 지금 좀 전에 설명을 드렸네요. 흡임성 폐렴이 정답이겠습니다. 여기서 폐기종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 그냥 그 질병은 아니고요. 폐포벽 거기가 이제 파괴가 되어 가지고 뭐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그런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너무 딱히 공부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43번 폐렴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폐렴이라고 하네요. 1번 체내 혈액의 산소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야 되는 게 맞겠네요.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수분 섭취 안 되죠. 늘려드려야 됩니다. 실내 습도를 높게 안 됩니다. 항생제 사용을 금하면 안 되죠. 정해진 시간에 항생제를 반드시 폐렴은 먹어야 됩니다. 의사 처방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객당 검사를 실시한다. 요거는 폐결핵에 대한 설명인 거죠. 주기적으로 객담 검사하는 거. 폐결핵, 요거는 그 전염성도 있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폐렴을 치료하려면요, 영양, 수분 이런 것들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되고요. 이 실내 습도나 뭐 이런 것들도 높게가 아니고 적절하게, 온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항생제를 이렇게 투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44번 기도의 만성염증성 질환으로 숨을 내쉴 때 쌕쌕 거린다고 하네요. 선생님들 바로 천식이 나와야 되겠죠. 협심증도 이 기관지 쪽의 질병은 아니고 아까 그 심근경색처럼 뒤에서 다룰 거니까 설명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5번 천식 대상자의 기도 경련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 기도 경련이라고 하네요. 첫 번째가 천식이에요. 그죠? 갑작스럽게 찬 공기에 노출되면 기도 경련이 일어납니다. 충분한 수면 좋고요. 뜨거운 물로 친구를 세탁 좋죠. 세균 같은 것들을 없애주니까. 그 다음에 독감 예방접종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적인 실내 환기 아주 좋아요. 찬 공기에 노출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6번 다음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 이제 선생님들 쉽겠죠. 쌕쌕거리는 호흡이라고 하네요. 바로 천식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요 폐수종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폐에 그 어떤 그 액이 이렇게 찬 상태라서 우리가 왜 수액을 좋아하잖아요. 그 수액을 많이 맞으면 갑작스럽게 많이 맞으면 폐 수종이 발생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47번 천식을 앓고 있는 대상자가 꽃놀이 행사에 참여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며 기침과 콧물이 심할 때 돕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차가운 음료 안 되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하면 안 됩니다. 차가운 공기 당연히 안 되겠죠. 숨을 빠르게 안 돼요. 빠르게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되고요. 실내로 이동한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머리를 낮추고 다리를 올려준다. 안 됩니다. 상체를 올려가지고 반안전 자세를 취하게 해주셔야 돼요. 천식은 숨쉬기가 편안하도록 반안전 자세 이렇게 반안전 자세로 계시도록 그렇게 조처를 취해야 됩니다. 48번 폐결핵 발병 원인으로 옳은 것은 1번 결핵균의 호흡기 감염 맞겠네요. 전염성 있고 비전염성이 있지만 어쨌든 이 결핵균이 내 호흡기로 들어와서 폐결핵이 발병이 됩니다.
그다음에 영양 상태가 부족할 때 이제 발병이 되겠죠.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면역력 증가가 아니고 저하, 혈액 통한 감염 아니죠. 미생물에 의한 피부 감염도 아닙니다. 호흡기 감염 질환입니다. 49. 다음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은 오후에 고열이 있다가 늦은 밤에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린다. 아까 했네요. 피로감, 식욕부진, 체중 감소, 호흡곤란과 흉막염이 나타난다. 이것은 폐결핵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폐결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선생님들께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폐결핵에 대한 설명 1번 여러 가지 약제를 동시에 투여하지 않는다. 폐결핵은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투여를 합니다.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당 검사를 실시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그 다음에 치료 기간은 일주일이 아니고 6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합니다. 긴 시간. 그 다음에 증상이 좋아지면 약의 양을 줄이시면 안 돼요. 자의 중단은 안 됩니다. 결핵은 감염성이 매우 낮은 것이 아니고 감염성이 있는 질환입니다. 51번 폐결핵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바이러스성 만성질환이다. 아니죠. 폐결핵은 결핵균에 의해서 호흡기 감염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니고요. 완전히 나을 때까지 격리치료 아닙니다. 치료 시작 후 2주 후 정도 되면 대부분 감염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약물 투여로 인한 위장장애, 피부 발진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이겠네요. 대체로 오전에 열이 오르고 이것은 폐결핵에 대한 이제 설명을 묻는 건데요. 대체로 오전이 아니고 오후에 열이 오르고 그다음에 밤에 그죠? 밤에 열이 내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렸네요. 치료 기간 중에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약 복용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도 의사가 약을 계속 드시오라고 그만 먹으세요 할 때까지 약을 드셔야 됩니다. 52번 폐결핵 의심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네요. 선생님들이 그 폐결핵 환자를 만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것인데요. 결핵약을 즉시 복용한다 그러실 필요 없으시고요. 2, 3일간 요양보호 서비스를 중단한다 안 됩니다. 감염이 없다고 판단이 될 때까지 격리는 해야 되는데요. 일단 보호장구, 뭐 마스크나 장갑 이런 것들 착용하고 서비스는 계속 되어야 하고요.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금지한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2주에서 1개월 이후 반드시 엑스레이 검진을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하셔야 할 일이에요. 검진을 이렇게 받아보셔야 되고요. 대상자는 물론 가족과 요양보호사도 동시에 치료받는다. 감염이 안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즉시 뭐 이렇게 치료받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2주나 1개월이 지나서 감염은 요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엑스레이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3.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이제 심혈관계로 넘어왔습니다. 그죠? 호흡기에서 심혈관계 특성으로 옳은 것. 일단 혈압은 저하하나요? 아니죠. 고혈압 약을 많이 이렇게 복용하시잖아요. 상승을 합니다. 심박동수 증가? 아니죠. 감소합니다. 심박출량 감소하고요. 심장 근육의 탄력성도 감소합니다. 말초 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이 감소한다. 요게 정답이겠네요. 54.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특성으로 옳은 것. 자, 최대 심박 출량 증가 아니죠. 감소죠. 최대 심박동수 감소, 심장의 탄력성 감소. 요게 정답이겠네요.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이 증가 아니죠. 감소고요. 정맥의 탄력도 감소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5번. 오랫동안, 이것도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오랫동안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오랫동안 발생을 했다네요. 우울증 아니고요. 감각 이상으로 인한 괴사도 없고요. 골격 이상으로 인한 골절도 없습니다. 청각 이상으로 인한 교통사고 해당 사항 없고요. 기립성 저혈압, 요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심혈관 질환을 가진 분들은. 이분들은 갑자기 이렇게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워가지고 이렇게 낙상을 해서 응급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낙상에 의해서 이제 골절, 고관절 같은 거 골절이 되거나 이러면 오랫동안 병원에 신세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56번. 고혈압 대상자가, 이거는 시험에 거의 나오는 거예요. 고혈압 대상자가 장기간 약물 복용 후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할 때 돕는 방법이네요. 1번. 약 복용 중단 안 되죠. 약의 용량 마음대로 줄이시면 안 되고요. 운동으로만 관리 안 되겠죠. 두통이 있을 때만 약 복용 안 됩니다. 이건 전부 다 의사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일이죠. 그 다음에 혈압이 정상으로 조절되어도 약을 복용한다. 예, 요게 정답이겠습니다. 57번. 고혈압 대상자의 혈압약 복용 방법이네요. 이것도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혈압이 조절되면 약 복용을 중단한다, 안 된다라고 했어요. 체중이 감소하면 복용량을 줄인다. 의사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복용량을 늘린다. 투약 후에도 고혈압이 지속되면 의사와 상의를 한다. 몸이 약해짐으로 장기간 투약하지 않는다. 요거겠네요. 고혈압이 지속되면 이 의사와 상의한다가 정답입니다. 뒷머리가 뻐근하게 아프고 어지럽거나 흐리게 보이며 이른 아침에 두통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은 고혈압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또 이제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다음 진행을 할게요. 심혈관 질환으로는 첫 번째가 고혈압이 있어요. 고혈압은 이 뒷머리가 뻐근하게 이렇게 아프고 어지럽고 흐리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명도 들리고, 예, 그런 이른 아침에 이제 두통, 그 다음에 팔다리 저림 증상,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동맥경화증이 있습니다. 동맥경화증은 혈관이 그 지방으로 이렇게 축적이 되어서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이렇게 막혀서 생기는 병인데, 벽이 이렇게 혈관벽이 굳어지면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것들로 이렇게 흉통이 오기도 하고요. 압박감이나 조이는 듯한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 이 동맥경화증이 이게 심화가 되면 발작, 의식장애, 혼수 상태, 그리고 반신불수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혈관 관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동맥경화증은 뭐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혈압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심부전이 있습니다. 심부전은 이게 심장이잖아요.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서 충분하게 이렇게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를 가지고 심부전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걷기, 뭐 계단 오르기, 쇼핑하기 이런 것들 하시면 굉장히 심하게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빈혈이 있어요. 빈혈은 이거는 거의 우리 어르신들은 철분이 부족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철분제 복용하셔야 되고요. 철분제와 함께 햇볕을 쬐어서 비타민 D를 같이 흡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59분 넘어가겠습니다. 59. 고혈압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체중을 늘리면 될까요? 표준 체중 유지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운동을 삼간다. 어떻게 해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방이 많은 음식 안 됩니다. 저지방 음식을 드셔야 되고요.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는다. 이것이 정답이겠네요. 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피해야 되는 음식에 속합니다. 60번 고혈압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으로 옳은 것은 1번 섬유소가 많은 음식 권장되지요. 저염식이 그러니까 소금이 적게 들어가는 음식 권장합니다. 고지방식 안 돼요. 저지방식을 섭취를 하셔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식물성 식품, 네, 동물성보다는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시라고 합니다. 저지방 유제품 좋습니다. 그래서 피해야 할 음식은 고지방식이가 되겠습니다. 61번 동맥혈관에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네요. 동맥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돼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네요. 동맥경화증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동맥경화증은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섭취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거나 이래서 이제 생기는 그런 질병입니다. 머리가 되게 무겁고 뒷골이 당기고 뭐 현기증도 느끼고 기억력도 저하되고 불면증 이런 것들을 동반을 하는 질병이니까 그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2번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좁아져 심장 근육에 충분한 산소를 심장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래서 심장은 어디에 있나요? 당연히 흉통이 찾아오겠지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63. 동맥경화증의 원인으로 옳은 것은 저염식이 섭취 권장합니다. 규칙적 운동도 권장하고요. 저지방식이 섭취 권장합니다. 당뇨병, 고지혈, 고혈압 요게 원인 맞습니다. 아까 당뇨나 고지혈증, 고혈압의 원인으로 동맥경화증이 생깁니다. 가족적 소인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동맥경화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적절한 음식, 새우튀김 안 되겠죠. 고지방, 제육볶음도 안 됩니다. 동맥경화증은 저염식이, 그 다음에 저지방식이가 기본이에요. 저지방식이, 그래서 안 되고요. 토마토 괜찮겠네요. 아주 좋은 훌륭한 식품이죠. 부대찌개 안 되고 오징어 젓갈 안 되겠습니다. 65번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호흡곤란, 부종이 나타나는 질병.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네요. 심장의 수축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심자가 있는 것은 심부전 밖에 없네요. 그렇게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66번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저산소증이 올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했어요. 아까 심부전에는 의식 혼돈까지 올 수 있다라고 했죠. 호흡곤란, 의식 혼돈. 그래서 의식 혼돈까지 저산소증. 산소가 모자라면 이 산소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의 혼돈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는 문제네요. 67번 심부전의 정상으로 옳은 것. 자, 이제 심부전입니다. 심부전은 아까 이렇게 앉아 계시도록 이렇게 앉아 계시도록 했죠. 좌식 호흡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욕이 상실이 됩니다. 어르신들은. 그 다음에 의식 혼돈까지 온다라고 했죠. 현기증 있고요. 어느 장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가나다 5번이네요. 69. 심부전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고혈압을 치료한다. 당연하겠네요. 이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고혈압하고 고지혈증을 치료를 해야지 심부전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흡연 절대 안 되죠. 금연을 하셔야 되고요. 고염식이가 아니고 저염식이 물을 많이 마신다. 심부전증 같은 경우에는 수분 섭취를 조금 제한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에요. 과식 역시 마찬가지 소량의 음식을 소식으로 하셔야 되고요.
이게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나 음식을 조금 줄여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70번 혈액 내에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몸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이렇게 공급하지 못하는 질병은 헤모글로빈 나오면 빈혈 바로 나오셔야 되죠. 만약에 헤모글로빈이 부족해가지고 빈혈이 온 어르신들은 기립성 저혈압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충분히 철분제를 복용하셔야 되고, 아울러서 햇볕을 봐야지만 비타민 D가 생성이 된다라고 했어요. 예, 빈혈이 정답이겠습니다. 71번 빈혈로 철분제를 복용하고 있는 대상자가 어지러움증을 호소한다라고 하네요. 우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지러움증을 호소를 하면 일단 그 자리에 앉히셔야 돼요. 굳이 이렇게 빈혈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어르신을 모시다가 보면 어지럽다 이러실 때는 무조건 일단 앉혀놓고 진정을 취하시게 해야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영양주사를 마친다. 2번 햇볕을 쬐며 산책을 하면 안 되겠죠. 어지러운데 낙상하십니다. 낮잠을 자도록 안 됩니다. 처방된 철분제를 복용했는지 확인한다. 요거겠네요. 이 철분제 드셨나요? 혹시 안 드셔서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지방식이 안 되죠. 저지방식이를 드셔야 됩니다. 72번. 요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어지러움증 이렇게 앉도록 하셔가지고 어지러워 하시면 낙상하시면 이렇게 뇌 손상이 갈 수 있어요. 이 빈혈 환자들은. 그리고 응급상황대처법. 갑자기 이렇게 뭐 어지럽다고 할 때, 그럴 때 응급상황대처법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이 응급상황대처법은 또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할 거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72번 노인 대상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빈혈의 원인은 철분 부족이 대부분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73번이네요.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근육량 감소하죠. 근긴장도도 감소합니다. 관절 운동 제한. 아까 관절이 뻣뻣해서 운동을 잘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골격계 질병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 어깨가 넓어지고가 아니고 어깨는 좁아지고요. 골반은 넓어집니다. 어르신들 노화가 되면 신체적 특징이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엉덩이와 허리의 피하지방이 감소되는 것 아니지요. 팔다리의 지방이 감소돼서 팔다리가 굉장히 이제 왜소해지잖아요. 가늘어지고 엉덩이와 허리는 피하지방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배가 볼록하고 그죠? 허리가 이렇게 두리뭉실 그렇게 됩니다. 엉덩이도 허리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제 피하지방이 증가해서 그렇게 체형이 변하게 되는 거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지는 경직 현상이 나타나며 요것도 이제 제가 또 근골격계에 대한 질병을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1번 일단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어깨가 아까 좁아지고 골반은 커진다라고 했고요. 팔다리가 이제 지방이 감소하고 골반하고 허리, 그러니까 엉덩이하고 허리는 지방이 늘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첫 번째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이거는 뼈를 보호해주는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없어지거나 염증이 생긴 상태인 거예요. 퇴행성 관절염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서 이렇게 뻣뻣하게 이렇게 경직 상태가 돼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절 변형이 일어나요. 무릎이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진다라든가 관절 변형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관절이 부담이 덜 되는 그런 수영 같은 것들 많이 권장하세요. 이렇게 병원에 가면
예, 그 다음에 아니면 평평한 흙길 같은데 관절 무리를 덜 주는 흙길이 관절에 무리를 덜 주잖아요. 그런 편편한 흙길을 이렇게 걷기 아니면 맨손 체조 이런 것들을 권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골다공증이 있어요. 요거는 뼈 세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구멍이 숭숭숭 뼈 세포가 막 이렇게 촘촘하게 있다가 이것이 덤성덤성 이렇게 나는 게 이제 골다공증이잖아요. 골밀도가 낮아져서 골절이 굉장히 발생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 골다공증은 저체중인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아니면 척추골절, 그러니까 40살 이후에 척추골절을 경험하셨으면 골다공증을 앓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 부족되어도 골다공증이 생기고요. 칼슘 섭취 요거는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젊었을 때 체중의 10% 이상을 감량했던 다이어트 했던 이런 분들도 나이 드시면 골다공증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비타민 D 섭취, 칼슘 이런 것들 섭취해 가지고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그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고관절 골절이 있어요. 고관절 골절은 이 골다공증 어르신들이 뼈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낙상 넘어지시면 고관절 골절을 많이 당하세요. 고관절은 우리 엉덩이가 있으면 요 양쪽 엉덩이에 있는 그런 뼈, 그게 이제 고관절인데요. 그 골절이 일어나면 이분들도 이제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가거나 고를 때 이렇게 고관절 골절상을 잘 입고 아까 기립성 저혈압 이런 것들도 뇌도 다치지만 고관절도 다칠 수 있고요. 골다공증이 있는 어르신들 낙상하시면 고관절 골절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고관절 골절은 서해부 그러니까 이제 그 엉덩이 엉덩이 아랫배하고 이 허벅지가 있는 그 사이에 서해부하고 대퇴부는 무릎 위에 큰 이 무릎 바로 위에 있는 살들 허벅지 그쪽을 이제 대퇴부라고 하는데요. 이쪽으로 이제 통증을 느끼십니다. 예, 그런 거 있고 이 고관절 골절을 예방하는 것은 낙상 예방밖에 없습니다. 우선에.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지는 경직 현상이 나타나며 운동 시 악화와 안정 시 호전되는 증상, 그러니까 안정하면 낫다가 운동만 하면 아프고 이런 노인성 질환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퇴행성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이 골연화증은요. 정상적인 뼈에서 이렇게 왜 석회가 떨어져 나가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보통 무릎 부위에 통증을 느끼세요. 예, 그런 질환이고 골연화증에 대한 공부는 선생님들 자격증 취득 시험에서는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골연화증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75번 이어가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노인성 질환으로 옳은 것은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는 상태,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하다, 운동 시 악화되고 안정 시 호전된다. 좀 전에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드렸던 거네요. 퇴행성 관절염. 그 다음에 76번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는 방법. 체중 줄이기가 되겠네요.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가면 이렇게 관절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더 악화됩니다. 계단 오르내리기 안 되고 평평한 길을 걸으라고 했어요. 무거운 것 들기 큰일 납니다. 등산도 안 되고요. 장거리 걷기 안 됩니다. 수영이나 평평한 흙길 걷기. 네, 그렇게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77번 퇴행성 요거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네요.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운동. 여기 수영 있고요. 그 다음에 평평한 흙길 걷기. 요 두 가지를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78번 뼈 세포가 상실되고 골밀도가 낮아졌다.
있다고 했나요?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질환, 아까 낙상해가지고 골절이 잘 발생이 될 수 있는 질병은 골다공증입니다. 라고 했어요. 예, 뼈가 이렇게 덤성덤성 예, 약해진다라는 이야기죠. 약해져서 골밀도가 약해져서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질환은 골다공증입니다. 79번 골다공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뼈 세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죠. 감소합니다. 골밀도 그래서 낮아지는 거고요. 서해부와 대퇴부의 통증, 이 서해부가 그 아까 아랫배 하고 이제 접한 그 넓적다리를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 대퇴부는 무릎 위에 있는 넓적다리, 그걸 이제 대퇴부라고 하는데요. 통증이 온다, 그거는 골다공증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골다공증은 허리에 통증이 옵니다. 그 다음에 체중을 점차 줄인다. 체중 유지를 해야 되겠죠. 골다공증. 그 다음에 햇볕에 노출되는 것을 피한다. 칼슘 섭취와 함께 햇볕을 쐬어줘야지 비타민 D가 합성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골다공증을 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함유된 음식을 섭취한다. 좋습니다. 비타민 D. 보통 비타민 D 이렇게 흡수하는 게 제일 많은 게 왜 대구라는 생선의 간으로 만든 기름. 요게 제일 많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연어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어, 등푸른 생선, 정어리 같은 그런 생선, 그 다음에 뱀장어에도 비타민 D가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달걀 보면 노른자, 그 다음에 버섯, 일부 버섯에도 비타민 D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 간류라든가 뭐 연어 이런 것들, 등푸른 생선, 뱀장어 이런 것들, 노른자, 버섯 이런 것들 섭취하시면 골다공증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네요. 다음 80번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비타민 D의 섭취에 도움이 되는 것. 비타민 D 섭취는 했는데 이렇게 약도 칼슘제도 섭취하고 이런 음식들도 섭취했는데 더 이렇게 섭취에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걸까요? 1번 매일 30분씩 햇볕을 쬐며 걷는다. 예, 이거 아주 훌륭한 거죠. 햇볕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숙면을 취한다. 비타민 A를 섭취한다. 칼슘제를 같이 섭취하는 게 중요한 거죠. 카페인이 많은 커피, 골밀도를 더 낮추는 일이에요. 실외 운동보다는 실내 운동 아니고 실외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실외 운동에서 비타민 D를 이제 더 이렇게 흡수율을 높이는 게 그러니까 10시에서 보통 12시 그러니까 2시까지 14시까지는 자외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요 시간대를 피해서 주 2회에서 3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햇볕을 천천히 이렇게 걷는 거를 하시면 충분히 이렇게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30분 이것도 좋습니다. 주 2, 3회 30분에서 1시간이라고 하는데 매일 천천히 이렇게 걷는 게 굉장한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81번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체중 부하 운동. 자, 체중 부하 운동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운동이에요. 근육하고 뼈에. 그래서 이게 적당한 체중이 유지가 되어야 돼요.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노인에게 체중 부하 운동은 적합한 거 1번 걷기 아주 좋죠. 걷기, 뭐 산책 이런 것들 좋습니다. 가벼운 산을 등반하는 것도 좋아요. 골다공증 아까 저기 그 골다공증이 아니고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평평한 길을 걸으셔야 되는데 골다공증 환자들은 가벼운 산을 등반하는 거 좋습니다. 요가, 수영, 줄넘기, 자전거 아니고 걷기가 가장 좋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82번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골다공증, 칼슘하고 비타민 D 바로 나와야 되겠죠. 자외선 피해서 매일 30분 또는 주 2, 3회 30분에서 1시간 이상 항상 그렇게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83번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네요. 1번 저체중 상태를 유지한다 아니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셔야 되고요.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맞네요. 좀 전에 나왔는 근육과 뼈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운동이 필요하고요. 가벼운 등반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제 바르면 비타민 D 흡수를, 그러니까 비타민 D랑 이렇게 합성하는 걸 방해하는 거겠죠. 바르지 않고 나가시는데 대신에 자외선이 강한 10시부터 2시까지는 피해서 나가십시오 라고 했어요. 온열요법을 실시한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섭취를 제한한다. 요거는 그냥 호르몬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골다공증은 호르몬 치료, 의료기관에 가시면 그런 치료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84번 낙상으로 인해 서해부와 대퇴부 통증이 있다라고 하네요. 고관절 골절이지요. 고관절 골절은 이 강한 외부의 힘, 그러니까 낙상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강한 충격을 받았거나 고를 때 고관절 뼈가 부러지는 것을 고관절 골절이라고 합니다. 85번 진행하겠습니다. 고관절 골절을 유발하는 질환 아까 얘기했죠. 낙상. 왜 낙상하냐? 뼈가 약해서 낙상을 합니다. 여기에서 뼈가 약한 것은 골밀도가 낮아진 골다공증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86번 요거 가끔 시험에 나오네요. 노인에게 발생하는 고관절 골절의 주요 요인은 낙상입니다. 골밀도가 낮아진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은 낙상에 의해서 고관절 골절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87번 여성 노인의 생식 기계 변화. 여성 노인 이제 생식기로 넘어왔네요. 성호르몬 증가가 아니고 감소하는 거죠. 그리고 성적 욕구는 이거는 그냥 변화가 없대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방광의 저장 능력이 증가하나요? 아니죠. 감소하기 때문에 그 요실금 같은 거 걸리시잖아요. 그 다음에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증가하나요? 아니죠. 저하합니다. 질수축 및 분비물이 저하, 요게 정답이겠네요. 그래서 요 분비물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질염이 잘 발생을 합니다. 88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증상 다 알고 계시죠? 요실금. 89. 대상자가 기침, 웃음, 재채기를 할 때 복부 내 압력의 증가로 인해 소변이 배출되는 증상. 복부 내 압력이라고 하네요. 복압성 요실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합성 요실금은요, 복압하고 절박성 요실금이 합쳐져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절박성 요실금은 긴박성 요실금이라고도 하는데, 나 오줌 누고 싶어 했는데 바로 그냥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절박성 요실금, 아주 급하게 흘러나오는 거고요. 역류성 요실금은 방광이 이렇게 소변으로 가득 찼잖아요. 근데 이렇게 배출을 하지 못해요. 못해가지고 이게 조금씩 이렇게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역류성 요실금이고요. 반사성 요실금은 이게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배뇨 행위를 억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배뇨에 대한 반사 자극을 하면 이렇게 즉시 배뇨되는, 그러니까 그런 배뇨 장애가 되겠습니다. 소변을 보고 싶다고 90번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바로 소변이 배출되는 거 금방 얘기했네요. 절박성 혹은 긴박성 요실금 되겠습니다. 91번
소변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것도 조금 전에 했네요. 역류성 요실금이 되겠는데 요거는 이제 방광 출구가 이제 폐쇄가 되어 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가득 찼는데도 이렇게 폐쇄가 되어서 이렇게 흘러 보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흘러 넘치는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92번 노화로 인한 요실금의 원인이 되는 것. 잔뇨량 감소 증가하죠. 신장 기능 약화됩니다. 되어서 요실금이 나오고요. 요도 기능 당연히 감소되기 때문에 요실금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방광의 저장 능력 감소, 요것이 정답이겠네요. 골반 근육 조절의 능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요실금이 흘러나옵니다. 약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요도 기능이 이렇게 약화되는 거는 호르몬이 그러니까 중지가 되어서 그래요. 생산 중지로.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도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당뇨, 파킨슨 이런 것들 때문에 약물 복용하면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요실금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남성 경우에는 무조건 남성 전립선 하면 남성만 해당 사항이 있으니까 남성한테만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으로 남성의 경우에는 또 요실금을 경험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요로감염이나 그 다음에 복압이 상승이 되어서 요실금을 경험을 하는데 요로 감염되면 방광염까지도 발전할 수 있고 여기에서 더 발전하면 신장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실금의 영향으로는 또 원인으로는 변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93번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의 정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방법. 네. 정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체중을 늘리면 될까요? 조절을 해야 되겠죠. 체중은 조절이 되어야 되고요. 금방 했네요. 변비 예방 훌륭합니다. 변비를 예방하면 요실금을 좀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해요. 요치 도뇨관 삽입 아니죠. 그 다음에 야간에는 수분 섭취를 금지하면 안 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서 방광 기능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돼요. 오줌 이렇게 요실금이 있다고 해서 물을 적게 드시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장기간 소변을 참았다가 배뇨하도록 한다. 이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유치도뇨관이나 장기간 소변 참았다가 배뇨하도록 하는 거는 계획된 배뇨 훈련을 통해서 소변을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해 주셔야 됩니다. 94. 요실금 정상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동 변기를 대준다,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 항상 기저귀를 채운다, 골반 근육 운동을 한다. 당연히 골반 근육 운동을 한다가 정답이겠네요. 기저귀 이거 그냥 빨리 하기 싫다고 아니면 이불이 더러워진다고 기저귀부터 채우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피부 감염 이런 것들도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는 그 잔존 능력을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기능들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왜 복부 마사지 요거는 변비인 경우이죠. 수분 섭취 하시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방광 기능 유지하기 위해서. 이동 변기도 기저귀처럼 바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항상 기능은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발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셔야 됩니다.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들. 95번 복압성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요것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거네요. 복부를 꽉 조인 옷을 입히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매시간 화장실을 가도록 한다. 안 되죠. 이 배뇨 훈련을
규칙적인 배뇨 훈련 통해 가지고 하시도록 했어요. 체중 조절 요거 맞겠네요. 체중 조절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한다. 규칙적으로 줄넘기 뼈 근육 큰일 납니다. 식이섬유소가 적은 음식, 많은 음식을 줘야 되겠죠. 식이섬유. 그 다음에 96. 전립선 비대증 발생과 관련된 요인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요로 감염. 요거는 여성한테 해당된다라고 했고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의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복압 상승, 남성 호르몬 불균형, 여기 남성이 있네요. 남성 호르몬이 불균형이 일어나면 전립선 비대증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방광의 저장 능력 감소,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약화, 이건 전부 다 여성한테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겠지요.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에게만 있고요. 전립선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요도를 압박해가지고 소변을 자주 그렇게 보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노화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감소해서 그렇게 이제 생기는 질병이고요. 이 전립선 비대증은 잔뇨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힘을 주어야 소변이 배출이 돼요. 그 다음에 빈뇨, 자주 오줌을 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긴박뇨, 빈뇨, 갑자기 나 오줌 누고 싶어 해놓고 싸버리고요. 그 다음에 밤중에 항상 이렇게 야뇨증이 있고요. 이거는 적절한 운동하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완화시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97번 배뇨 후 잔뇨감이 있고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며 금방 했네요.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오는 거 전립선 비대증의 특징입니다. 다음 내용에서 노인이 호소하는 정상의 질환은 소변이 금방 나오지 않고 힘을 주어야 찔끔찔끔 또 나오네요.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가 않아.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요거는 거의 매 회마다 나오는 그런 시험 문제예요. 99번 전립선 비대증 정상으로 오른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거의 매회 나오는 거예요. 재채기 할 때 실금한다 아니죠. 소변이 조금씩 흘러나온다.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온다. 요도가 넓어져서 소변을 자주 본다. 배뇨 후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이 마렵다. 이게 이제 빈뇨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립선 비대증은 빈뇨도 있고 야뇨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00번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단백뇨, 이거는 당뇨 환자이고요. 배뇨 후 시원하면 아무런 병이 없는 거고요. 배뇨 횟수 증가하죠.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들다. 긴박뇨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1번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소변량이 많아졌어요? 아니죠. 소변에서 냄새가 나요? 요거는 다른 질병입니다. 소변 줄기가 굵어졌나요? 아니죠. 가늘어졌어요. 소변에 거품이 섞여 나와요? 요것도 다른 질병에 대한 이야기이죠. 소변을 보았는데도 시원하지가 않네요. 맞네요. 잔뇨감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02번 이런 것들, 이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시험은 굉장히 중요해 가지고 많이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1번 도뇨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줍니다. 이게 이제 정답인데요. 저도 이제 전립선 비대증을 경험하시는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는데 소변을 못 누니까 너무 이게 통증이 너무 심하신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굴르지도 못해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소변을 병원에 모시고 가서 응급실에 모시고 가서 이렇게 배출을 해 주시는데 응급실 가기 전에 미리 이렇게 날짜 같은 거 체크해 가지고 소변을 빼내 주셔야 됩니다. 방사선요법 아니죠. 이거는
전립선 비대증은 약물요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술 하셔야 되지. 방사선은 암에 대한 그런 치료법이죠. 체중을 늘린다 안 됩니다. 적당한 체중 유지. 맥주 많이 마시면 안 되죠. 검주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심하면 약물 치료를 한다? 아니죠. 심하면 평상시에는 약물 치료를 하시다가 심하면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전립선 절제 수술이라고 전립선 없애시고 없애시는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이쪽은 워낙에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다루셔야 되는 그런 질환들이고 응급 상황도 어떻게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도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요. 또 이렇게 분량도 많은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하여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나머지를 다 해결을 할 텐데요. 선생님들 시험 잘 치르시고요. 모두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의하는 사회복지사 서림이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